안녕하세요. 지식냥이의 시금치입니다. 어우, 녹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첫 영상이라 부끄럽네요. 제 소개는 언젠간 하도록 하고 바로 리뷰할 책을 선정해 보도록 하죠. 베르나르 작가님의 고양이도 있고, 추리소설의 명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나미야 자파즘의 기적, MJ 알리지 작가님의 이니미니,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까지. 하지만 이 모든 책을 한꺼번에 리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오늘은 영상의 제목대로 MJ 알리지 작가님의 이니미니를 리뷰할 겁니다. 그리고 전 소설의 내용을 조금 재해석해서 새로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스포일러가 영상 속에 녹아들어 있고요. 또한 소설에는 없는 사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포일러가 싫고 스포일러가 없는 리뷰만 보고 싶다면 영상의 끝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샘과 에이미는 차를 얻어타려고 길가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흠뻑 젖었을까요? 아니면 천둥치는 한산한 분위기 때문일까요? 도로 위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나다니지만 그 누구도 샘과 에이미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몸은 전부 젖어버렸고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 뒤돌아서려고 할 때 검은색 밴 한 대가 그들의 앞에 깜빡이를 켜며 멈춰섰습니다. 흠뻑 젖은 그들이 밴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다르게 매우 따뜻하고 쾌적했죠. 그리고 커다란 밴 안에서 맞이한 차 주인은 마치 그들을 맞이하려고 준비라도 한 것 마냥 능숙하게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커피의 맛은 매우 훌륭하고 독특했죠. 그것이 그들이 느낀 마지막 밴 안에서 기억이었죠. 처음 눈을 뜬 것은 에이미. 정신을 차리자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고 언제 생겼는지 모를 피맛이 입안에서 맴돌았죠. 따뜻한 벤의 공기와 정반대되는 춥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 있었습니다. 따가운 고통, 피부로 와닿는 기분 나쁜 감촉, 메마른 입 주위의 피까지. 그녀는 꿈을 꾸고 있진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녀는 상황 파악도 잠시, 그녀가 사랑하는 샘의 품 안에서 숨을 내뱉으며 잠깐 안겨 있습니다. 흐렸던 비바람에 구름이 걷히고 달빛에 의해 그들의 있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끼 낀 차가운 모자이크 벽 타일, 수심을 알리는 안내판은 30도쯤 기울어 있었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사다리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그들을 내려보고 있었죠. 그들은 밖에 있을 사람, 혹시 경비원일까? 하는 생각에 기대를 품어보지만 그것도 잠깐. 그들의 발 아래 놓여있는 휴대전화가 빛을 발하며 진동을 울리고 있었죠. 에이미가 달려가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첫마디. 안녕 에이미. 기분 나쁜 변조된 기계음과 더불어 그의 에이미란 소리에 그녀는 애초부터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애초부터 이름 따위 알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다음 마디. 살고 싶니? 그리곤 이어서 말합니다. 전화기가 놓여있던 자리 옆에 총이 있을 거야. 총알은 하나. 샘을 죽이든 내가 자살하든 알아서 해. 바로
샘과 에이미 둘 중 한 명이 죽어야만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샘과 에이미의 모든 반항이 결국 저절로 돌아갑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서로가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살아나가기 위해 다짐했죠. 에이미가 샘의 어깨 위에 올라타 수영장 가장자리에 닿기 위해 자신의 손톱까지 부셔지며 타일을 긁어대었고, 그녀는 샘의 어깨 위에서 위로 뛰어오르려고 시도도 했죠. 하지만 4.5m나 되는 수영장과 미끌거리는 타일을 짚고 올라갈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첫날 갇혔을 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전화기를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여타 전화기와 똑같이 비밀번호로 잠금되어 있었죠. 그들이 몇 개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시도해보자 휴대전화는 픽 소리를 내며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타일에 반사되어 메아리치는 그들의 목소리일 뿐. 샘과 에이미는 메마른 목구멍 속에 나올 비명은 점점 심해 속으로 잠겨 결국 완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죠.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젠 누군가 자신들을 위해 실종 신고를 해주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생존해 나가야 했죠. 다행히 새벽이 되면 수영장 타일에 맺히는 이슬을 핥아 먹을 수 있었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채울 음식은 없었죠. 쥐새끼 한 마리도 거기엔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한없이 느리게 가는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기 위해 희망에 찬 상상을 합니다. 구조대가 오면 우리를 어떻게 구할까?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받을까? 하지만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하는 건 샘 뿐이었습니다. 에이미는 그의 어떤 말에 대꾸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던 것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총이었습니다. 한때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하던 사이가 이젠 서로 죽여야 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 누구의 개입도 없이 아무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단 하나의 상황 때문에 말이죠. 서로 사랑하던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졌고 가장 먼저 사라진 에이미가 결국 총을 집어듭니다. 총구가 샘을 향해 가리키고 에이미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네, 이렇게 초반 도입부가 끝이 나는데요. 이후에 헬렌 그레이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폐쇄된 공간에 단 2명이라는 사건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돼요. 영상의 시간상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뒤에 나오는 헬렌 경위와 인물의 사건 연관성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었고, 우리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시키는 인물의 희생도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 언젠가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가장 메인 주제인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인 만큼 2명의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죽어야만 끝나는 극한의 상황을 작가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죠. 매 순간 잃는 독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아주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인물관계에 우리는 에이미가 되고 샘이 되는 것처럼 저 또한 그 소설 안에 실제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지만 서로 다른 심리와 관계를 가진 만큼 앞서 읽었던 내용과 비슷하네 라는 느낌을 받긴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소설의 심리 묘사와 상황 묘사가 탁월했거든요. 그렇다고 한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소설이 느슨해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건이 끝나면 또 다음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매 순간 긴장의 끈을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그 순간까지 이어주게 합니다. 한마디로 쉴 틈이 없다는 거죠. 또한 강력반 형사에 대한 일상을 보여주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장치와 과정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일을 직접 겪어보진 않아서 잘 이해는 못했지만 소설 속 헬렌과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는지 옆에서 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아마도 작가가 쓴 간결하고 뛰어난 문체와 적나라한 문장들, 뛰어난 사전 조사가 합친 결과겠죠. 덕분에 가독성 하나만큼은 상상 이상으로 잘 읽힙니다. 어렵고 난해한 단어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담이지만 번역하신 분이 헬렌의 대사 중 너를 가리킬 때 쓰는 네가를 니가로 번역하신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단단하고 엄격한 이미지가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잘 드러났거든요. 흔히 이런 걸 문법적 허용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뛰어난 묘사와 상황 연출,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 간의 대립 등등 이 소설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설이 채택한 시점 때문인데요.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3인칭 다중이면서 중근거리 시점을 기반으로 글이 이어나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시점에 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1인칭, 3인칭, 전지적, 그리고 아주 가끔 등장하는 새로운 시점인 2인칭, 1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서간체 시점 등등 너무 많거든요. 또한 소설에서는 보통 토대를 이루는 하나의 시점이 있고 나머지를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많아요. 그리고 시점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롯과 묘사 또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종합해서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죠. 한마디로 소설의 캐릭터와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모든 걸 쓰는 거죠. 또한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3인칭 다중 시점을 기반으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인물 간의 시점 변화가 극심합니다. 난 분명 멀리서 샘과 에이미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읽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샘이 되어 있었죠. 또한 샘과 에이미의 상황에 몰입하고 있다가 어느새 헬렌 경위의 일상을 보고 있죠. 물론 몰입이 잘 되다 보니 그렇게 신경은 안 쓰이지만 분명 읽는 독자로 하여금 피로를 느낄 만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뛰어난 묘사와 상황 연출이 가능한 거겠죠.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른 누군가가 보는 세상이 서로 틀린 것처럼 말이죠. 모든 시점에는 장단점이 나타납니다. 작가가 채택한 시점의 장점을 얼마만큼 활용하냐의 차이죠. 이니미니의 작가는 이러한 부분을 이미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3인칭 다중 시점은 퍼즐을 맞추는 전략에 가깝죠. 전지적 시점의 소설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상황이 변하고 그 주인공이 나중에 변하는 캐릭터냐 아니냐로 많이 나뉩니다. 성장 스토리, 어드벤처 요소가 강한 소설에 많이 등장하죠. 이러다 보니까 전지적에서는 주인공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성능적으로 쭉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3인칭 다중 시점에서는 여러 에피소드가 사방에 흩어져 있죠. 읽는 독자는 처음부터 퍼즐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끼워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니미니에서는 초반에 샘과 에이미에 관한 에피소드가 동시에 사건에는 전혀 상관없는 주인공인 헬렌 경위가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모를 행동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 헬렌 경위가 샘과 에이미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는 모습을 예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개인적인 할 일을 합니다. 장을 본다든지 누구를 돕는다든지 에이미와 샘의 에피소드에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 퍼즐 맞추는 전략이라고 했죠. 퍼즐을 맞출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착착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 소설도 비슷해요. 처음에 헬렌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사건의 퍼즐이 하나씩 맞추어집니다. 그때 느껴지는 쾌감은 정말 짜릿하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요즘 여러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3인칭 다중 시점을 잘 많이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너무 명확하고 리턴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가장 많이 받은 소설의 시점은 3인칭입니다. 미국 작가 중 몇 명을 소개한다면 싱클레어 루이스의 메인 스트리트, 베빗, 에로스미스 등의 작품에서는 전지적 시점을 사용했지만 펄벅의 대지는 3인칭 다중 시점을, 월리엄 포크너는 다양한 시점을 활용했지만 주로 1인칭 혹은 3인칭 다중 시점을,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허밍웨이 또한 1인칭과 3인칭을 사용했죠. 노인과 바다에서는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생지와 인간에서 제한적 3인칭 근거리 시점을, 분노의 포도, 에덴의 동쪽에서는 3인칭 다중 시점을 활용했습니다. 솔 벨로 호저그 또한 3인칭을, 토니 모리슨의 빌러브드, 솔로몬의 노래에서 3인칭 다중 시점을 사용했죠. 그만큼 전달력, 재미, 생동감 등등 어느 면에서도 다른 시점보다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절대로 뒤처지지 않으면서 후반에 돌입하면 할수록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재미를 주는 시점이죠. 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실제로 이니미니 초반에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죠. 뭘 하는지 모르겠는 헬렌 경위, 누가 주인공인지 헷갈리고 시점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글을 읽을 때 어지럽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난 샘과 에이미의 상황을 보고 싶은데 갑자기 헬렌 경위의 일상을 억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샘과 에이미의 에피소드가 나올 때까지 페이지를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니민의 장르가 추리라곤 하지만 이건 추리 소설이 아니에요. 단순한 강력계 형사물인 것 같아요. 분명 작품을 진행하면서 동료 형사들 사이에 첩자가 있다. 그리고 헬렌이 과거 알고 있던 인물 중 하나다. 라는 추리 요소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범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어떻게 경찰들의 눈을 따돌렸고 그에 관한 트릭들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단순히 이 녀석들 생활 패턴 보니까 이렇네? 그냥 대충 어떻게든 기절시켜서 차로 데리고 가야지, 이런 게 전부였죠. 드라마 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다양한 트릭과 그걸 밝혀내는 모습까지 나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좀 허탈합니다. 그만큼 추리 소설로서 가져야 할 반전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 축소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소설이 가지는 매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MJ 알리지의 처녀작인 만큼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작가 또한 이미 헬렌 경위를 주인공으로 여러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총평을 내리도록 하죠. 가격은 도서로 구매할 시 13,500원, 이북으로는 9,900원. 정가는 물론이고 2만원이어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추리 소설인 줄 알고 봤다가 조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그 이상의 적나라한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인물 간의 사건이 일품인 소설. 별 5냥 중에서 3.5냥을 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그럼 이만 다음에도 재밌는 책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